학교 동창회에서 예비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모두가 정체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처가 품격으로 바뀌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 한식 프랜차이즈 민화정을 일으켜 지금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진민아라고 합니다. 스스로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보니 사람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조건부터 따지게 되더군요. 그게 제 삶의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 민성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날부터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30살 공립중학교 상담교사. 첫 인상은 과장 없이 단정했습니다. 명품이나 번쩍이는 것 없이도 깨끗하게 빛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게 가족은 비즈니스와 달리 손익계산이 아닌데도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학력, 집안, 사회성 우리 쪽 모임에 섞였을 때의 적응력. 원래 사람을 그렇게 재단하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굶지 않으려고 숫자를 세던 습관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던 겁니다. 수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국을 뜨면 그릇의 위치가 늘 제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져 있었고 식탁 가장자리의 물방울은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의와 배려 좋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버텨야 하는 자리에 이 아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제 어깨는 속도가 빠르고 사람과 돈이 얽히는 자리가 잦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그러나 결정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수진을 보며 끝내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오래된 도마를 꺼내 새 도마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늘 칼자국이 깊이 패인 도마로 김치를 썰었습니다. 칼자국이 많은 도마일수록 제 손에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키우고 손님이 늘면서 저는 상처 없는 새 도마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 보기, 이미지 때문이었지요. 스스로 만든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칼자국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에 구멍처럼 남아 다음 장면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청송 라운지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청송여고 92회 동창 모임이에요. 제가 지분을 가진 빌딩의 라운지였습니다. 그 이름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고등학교가 바로 그곳이었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지나치게 관여하는 갑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민성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간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낡은 도마의 칼자국이 다시금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일에는 빠르게 결단하면서도 가족 일에는 유난히 주저합니다. 혼자서 식당을 열던 초창기, 새벽마다 젖은 생선을 들고 시장 바닥을 걷던 기억이 발을 잡기 때문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언제나 생경했습니다. 버티면 된다가 제 좌우명이었고 버티는 사람은 계산부터 합니다. 수진을 처음 만난 날에도 그 버릇이 튀어나왔습니다.
밥상에서 그녀의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를 보며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느라 애썼습니다. 저 흉터의 사연을 묻는 대신 흉터를 만든 생활을 상상하자. 그 상상은 낯설고 아팠습니다. 민성은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엄마, 사람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숫자로 셈하며 버텨온 사람에게 숫자가 아니야는 너무 쉬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웃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나한테도 설명해줘. 민성은 길게 고민했습니다. 엄마, 수지는 무조건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바로 말해요. 그런데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그 간결함이 더 어려웠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길어지기 마련인데 민성은 핵심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선택한 사람을 아이의 말로 믿어보자. 결심은 그렇게 반쯤 기울었지만 나머지 반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창고를 정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도마 위에 떨어지는 방울을 손등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순간 번뜩였지요. 칼자국 사이로 스며든 빨간 방울이 곧 사라지는 모습을요. 상처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사라진 자리에 남는 얼룩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얼룩을 감추는 사람과 닦아내는 사람, 그리고 얼룩을 문양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겠지요. 저는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 수진의 고등학교 이름 청송이 메모지 한 귀퉁이에 커다랗게 적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송 라운지 내 방음 상태 점검. 다음 날 아침 보고서에 작은 메모가 붙어 돌아왔습니다. 최근 방음 패널 교체 완료, 외부 소음 차단 우수. 메모를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단은 잘 되는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칼날은 왜 그렇게 잘 새어 나오는가? 그 질문이 곧 다가올 장면의 문을 조용히 열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재단 회의에서 말수를 줄였고 점심 약속을 줄여 주방에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리듬이 느려지자 제 마음속 질문도 또렷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강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종류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수진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일요일마다 두 사람은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은 제 말을 메모하지 않으면서도 잘 기억했습니다. 민물장어는 된장 소스보다 매운 양념이 맞아요. 제가 무심히 던진 말을 다음번 식사에 정확히 반영했지요. 저는 일부러 난처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재단 행사에서 기업인들 사이에 서면 어지럽지 않겠나.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지러울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의 숨가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도 제 호흡을 먼저 찾겠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생손으로 만지는 세상은 말로 도배된 계획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실에 거친 모퉁이가 수진을 긁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비서는 다시 청송 라운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그날 행사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여로 비치면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대신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강변을 보았습니다. 젖은 보도블록 위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얕은 물결이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순간 오래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무렵 노점상 포장마차에 비가 들이치던 밤, 손님이 남기고 간 젓가락을 씻어 다시 말리던 손. 그때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비가 아니라 비를 피할 수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수진이 동창 모임이 라운지에서 열린대. 끝나고 데리러 갈 건데 엄마도 근처까지 나올래? 제 표정이 잠깐 굳어졌는지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괜한 걱정이면 좋고. 저는 허리를 세웠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데려와. 입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은 이미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임대 현황, 보안 동선, 라운지 매니저 이름까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사꾼의 감각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민한 더듬이가 됩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저는 결국 차를 불렀습니다. 구두 소리를 죽인 채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탔습니다. 내부 유리는 반사율이 높아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참에서 내려다보니 원형 테이블 몇 개가 보였고 반짝이는 가방과 큰 웃음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한쪽 끝 수진이 홀로 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과 낱말들이 날카롭게 걸렸습니다. 상담교사. 안정적이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 반 애가 변호사라던데 뭐 급이 다르잖아. 예전에 급식비 밀렸던 집이었지? 기억나네. 도시락 반찬 나눠 먹던 애. 말끝에 애가 목덜미를 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듯 몸을 숙였다가 다시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개입의 타이밍은 늘 어려운 법. 그러나 한계를 넘는 순간이 어디에나 있다군요. 일요일 식사 자리에서는 일부러 자리를 비켜 주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들으면 사람의 속도가 보입니다. 민성의 말은 일정하고 수진의 말은 쉬었다 가곤 했습니다. 침묵 사이가 어색하지 않아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재단의 소규모 후원자 모임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관찰자처럼 뒤에 서서 흐름만 보려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 호의를 받는 법, 낯선 이름을 기억하는 법 같은 사소한 기술들 말입니다. 수지는 무리하게 인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깔끔히 하고 한쪽에서 행사 안내문을 진득하게 읽더군요. 돌아오는 길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지? 수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피곤을 관리하는 건 저의 일입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피곤을 감춘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감추려다 언젠가 폭발하면 주변을 다치게 하니까요. 다음 주 저는 일부러 수진에게 판단을 맡겨보았습니다. 재단 로고를 바꾸려면 기존 후원자의 정서를 어떻게 설득할지라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이틀 후 간단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로고 변경의 이유를 공익적 언어로 요약하고 과거 후원의 의미를 현재 프로그램의 토대라는 단어로 재해석하겠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승계라는 표현을 쓰면 반발이 덜할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문장의 결이 튼튼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가 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강의실과 현장에서 달라집니다.
저도 장사 처음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웃다 울다 했습니다. 감정이 서툴면 계산이 흔들리고 계산이 흔들리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날 오후 비서가 청송 라운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비상구 위치, CCTV 사각지대, 조명 밝기까지 표시된 도면을 보며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행사 당일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2번이나 고쳐먹었습니다. 스스로 석에 두자와 위험하면 개입하자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로비에서 경비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신다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건 혹시라도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단참마다 비상등이 푸르게 깜빡였고 그 빛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숨이 상복부에서 짧게 차오르다가 금세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긴장할수록 보폭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장면 그 중간에 선수진을 보았을 때 제 발목의 힘줄이 한 번 더 팽팽해졌습니다. 웃음의 높낮이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단어에 박수치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누군가는 제일 작아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라운지 한복판의 조명이 반짝일수록 테이블 구석의 그늘은 더 짙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이 잔 표면을 1번, 2번 문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이 팔목을 타고 올라가면 사람은 손부터 움직입니다. 그 손길을 보는 순간 저는 계단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개입의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장난감처럼 굴러다니는 자리에 집주인이 침묵하는 건 방조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가볍게 내며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긴 고객이자 집주인이다. 제 목소리는 낮았고 충분히 들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방금 전 애를 외치던 얼굴들이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감지하는 데는 그들도 능숙했겠지요. 저는 수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맹세했던 문장을 꺼냈습니다. 칼자국 많은 도마가 더 강하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살면서 패인 상처가 흔적입니다. 위생은 관리로 해결할 일이고 품격은 상처를 숨기는 태도에서 나오지 않지요.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저분 혹시 민하정 재단 이사장님? 이름이 회람되듯 퍼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제 기사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엷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진민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집 아이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진이 제 쪽으로 발짝 당겨졌습니다. 누군가 어색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예비 며느리세요? 저는 대답 대신 라운지 매니저를 불러 카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비용은 우리 재단 이름으로 결제하죠. 대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 낮추는 농담은 청송 라운지의 드레스 코드와 맞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입을 제고하겠습니다.
매니저의 알겠습니다가 또렷했습니다. 가장 시끄럽던 두 사람이 얼굴빛을 잃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이었지만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수진에게 닿아야 했습니다. 수진은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만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울음은 종종 상대에게 감정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고 조용한 숨 고르기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 되니까요. 수진아.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런 자리에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은 혼자 서지 않아도 된다. 그 말 끝에 세상이 조금 평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 흉으로 삼던 입들, 그 입에는 언제든 똑같은 흉이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온 간판의 불빛이 자동문에 반사되어 찰나의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고 차창에 묻은 작은 비방울들이 도시의 불빛을 잘게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수진의 눈동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차 문을 닫자 조용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배려라는 말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남의 추운 어깨 위에 담요를 올리는 일과 아예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틀을 손보는 일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담요를 많이 올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틀을 고치는 일, 구조를 바꾸는 일은 미뤄왔지요. 오늘은 창틀을 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과장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과장은 종종 본질을 흐립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요청사항을 전하러 왔습니다. 매니저에게만 들리게 말했지만 교묘히 퍼져나갈 거리의 음량으로 조절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피하던 여성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긴장하면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방어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부서지는 걸 보았습니다. 진미나 맞으시죠? 기사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몇 문장 그대로 기사화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제야 어색한 침묵이 두툼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매니저가 눈치를 채고 조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빛이 바뀌자 사람들의 얼굴선도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의 잔을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떨림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직 인간임을 증명하는 진동일 뿐이지요. 그때 라운지 한쪽에서 누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농담이 좀 지나쳤네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농담과 모욕은 선이 다릅니다. 선을 넘은 건 발 뒤꿈치를 뒤로 딛는 것으로 해결하십시오.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 제 말은 수진에게 했지만 사실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개입은 쉽고 떠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떠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장악하려는 본능을 잠깐 내려놓는 연습 말입니다. 출입문이 닫히자 라운지의 소음은 유리벽에 가로막혀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차에 타기 전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의 계절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받아들고 혹시 무너지면 나 한 몸으로 버티자고 다짐했지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건물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드레스 코드 규정에 타인 비하 발언 금지를 명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죄송합니다. 저는 수고했어요 라고 답을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네온이 흘렀습니다. 휘발성의 빛이었지만 마음속 어떤 표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소개할 뻔했다. 우리 재단 신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수진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의 지도를 읽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직함이야. 차 안에 잠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이었습니다. 차가 반포대로로 들어서자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제가 간 게 경솔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리를 떠날 줄 안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두려웠다. 내 과거가 아니라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제 말에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반찬을 팔던 엄마, 비가 오면 젖은 상자를 끌어안고 울던 밤, 대학 대신 일터를 선택했을 때의 복잡한 안도와 열등감. 나는 칼자국 많은 도마였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서 그 도마를 뒤집어 감추기에만 바빴다. 내가 내 앞에 서니 내가 잊은 내 얼굴이 보이더라.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도망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급식 도장을 찍어달라고. 줄을 설 때마다 멀어지던 친구들 뒷모습을 보면서 다음 날엔 배고픈 척을 덜 하자고 다짐했거든요. 어른이 되면 배고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음은 늘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 없는 신호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고 마음속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결핍을 타인의 언어로 번역할 줄 안다. 그 능력은 자본으로라도 사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집에 도착해 주방불을 켜자 새 도마의 표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낡은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자국 사이사이를 솔로 씻어 말리며 오래전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상처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기록이다. 다음 날 재단 사무국에 지시했습니다. 청송 장학 1세대 대학생 전액 장학으로 확대 보호자 연대 보증 조건 삭제 심사에서 낙인성 문항 제거 비서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상담교사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자. 학교 현장에서 흉이 된 이야기를 힘이 되게 바꾸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담당자로 수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민성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라운지에 가셨다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민성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죠. 엄마가 무섭다고 대신 제일 믿는다고. 우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수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도마 잘 쓰셨나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칼자국이 가득하지만 반짝이게 말라있는 도마, 그 위에 올려진 김치 한 접시,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수진, 우리 집에 복 며칠 뒤 재단 홈페이지 공지에 새로운 로고가 걸렸습니다. 칼자국 프로젝트 상처의 기록을 기술로 바꾸다. 청소년 심리 지원, 학교 마이너스 지역 연계, 동창 모임 안전 가이드라인까지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 저는 명예직이 아닌 일하는 이사장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라운지 사건은 제게 부끄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부끄러움을 잠깐 견디면 그 다음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수진 이사장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방식으로. 그 순간 저의 도마 위에서 다시 칼질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상처를 지우기 위한 칼질이 아니라 함께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한 칼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과거의 장면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첫 장엔 22의 글씨로 삐뚤빼뚤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내 몫에 테이블이 생긴다. 그 테이블에 누굴 앉힐지, 어떤 음식을 올릴지 오늘 저는 처음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상처를 말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실패를 설명해도 품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청송여고 동창회 임원이라며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공식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과의 대상은 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작은 존재가 되었던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차원의 동창 모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 보시지요. 상대는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대화는 실무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사무국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빠른 변화는 반발을 부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규정보다 이야기를 먼저 바꿀 겁니다. 성공서사만 걸던 벽면을 실패서사와 회복서사로 채웁시다. 박수만 받는 사람 대신 다시 시작한 사람의 손을 흔들어 줍시다. 회의가 끝나고도 사무국 사람들은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래된 체념이 한 겹 벗겨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녁, 저는 수진과 마주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상담실과 지역 복지관을 잇는 온오프라인 허브, 동창 모임에서의 비하 발언 신고 채널,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1세대 대학생을 위한 식비, 바우처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제 안에서 오래된 열기가 다시 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칼자국 프로젝트. 저는 웃었습니다. 칼자국이 많아도 위생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를 숨기기보다 돌보는 법을 배우자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계획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 앞에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민성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좀 달라 보였다고 느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 자주 아팠거든. 그때부터였을 거야.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 그런데 오늘은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고 했단다. 민성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그 습관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위험을 먼저 본 사람이 우리 집을 지켜왔죠. 다만 이제는 지키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겠죠. 저는 그 말이 고마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도마를 손에 들었습니다. 칼자국 위에 햇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맞추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쓱 착쓱 착 그 리듬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문장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처를 기록으로 바꾸고 기록을 제도와 이야기로 바꾼다. 바뀐 것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늘 화려한 실패가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것도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서주는 단단한 손길이었지요. 그날 라운지에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어깨 위에 제 손을 올리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숨기려 애쓰는 건 품격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도 당당히 서는 모습,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용기야말로 진짜 품격이었지요. 인생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작은 존중의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품격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내일은 누군가의 품격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